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보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8월 4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그동안 계속 시간이 자꾸만 40분 가까이 늘어나가지고요. 한 25분 정도가 딱 적당한데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기사를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한국경제 실적 전망에도 힘이 엇갈린 우버와 에어비앤비라는 기사입니다. 저는 이런 공유업체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조금 놀고 있는 그런 리소스, 자원을 이런 공유업체들이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보면. 우리가 뭐 건전지를, 폐건전지를 리사이클링 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그 90%는 항상 보면 주차장에 서 있습니다. 회사 주차장 아니면 집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놀고 있는 차를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공유업체들,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또 집, 뭐 별장 이런 거 있는 분들은 보면 놀고 있는 집을 또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놀고 있는 자원과 인력을 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이 우버하고 에어비앤비는 관심이 많은데요. 실적을 발표해서 한 실적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버는 2분기 매출 2배로 껑충 뛰었다고 하고요. 등록 운전기사가 500만 명 최대라고 하네요. 주가가 19% 급등해서 30불에 육박. 요건 이제 그저께 밤에 미국 시장에서 99% 올랐고 어제도 한 3, 4%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에어비앤비는 흑자 전환했지만 예약 건수가 시장 추정치 밑돌아서 시간에서 주가가 8% 넘게 빠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에어비앤비도 주가가 바닥에서 꽤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 시간에 주가 8% 빠진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어제 집에 가서 보니까 마이너스 한 4% 빠지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마이너스 1%로 끝났어요. 네. 마이너스 1%로 끝나고 최근에 한번 볼까요? 6월 말에 86.7달러를 기록했고 지금 115달러를 기록하면서 한 달 사이에 플러스 32.65% 지금 올라 있네 보니까. 고점이 190억 달러였었는데 올해 고점이 190억 달러였고요. 전체 고점은 얼마였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전체 고점이 191달러네요. 고점 대비는 지금 한 40%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리오프닝 주 성장성의 이제 명암이라고 하는데 지금 표에 보시면 이제 우버 분기 매출 57억 달러였다가 68억 달러였다가 80억 7,300만 달러로 많이 늘었네요. 에어비앤비 분기 매출은 15억 3,200, 15억 900, 좀 줄다가 1분기에, 2분기에 21억 400억 400만 달러. 매출이 둘 다 꽤 많이 늘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2분기 실적이 리오프닝에 힘입어서 나란히 개선됐다.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흐름은 엇갈렸다. 우버는 하루 만에 주가가 19% 뛰었지만 에어비앤비는 시간에서 8% 떨어졌다. 우버는 지난 2분기 매출이 80억 7,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조 5,900억. 야, 우버를 이용하는 사람이 1분기에 한 분기에 이렇게 많나요? 10조 나왔대네요.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매출의 2배를 웃도는 실적을 냈네요. 전년 동기에 뭐 작년에 2분기면
2차 팬데믹이 좀 강하게 나왔을 때긴 하니까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이 내놨던 추정치 73억 6천만 달러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 컨센보다도 넘어섰고요. 순손실 이게 중요하죠. 이익을 내는지 순손실은 지난 1분기에 59억 3천만 달러에서 2분기에 26억 달러로 56% 줄었다. 순손실 중 17억 달러는 미국 자율주행 업체 오로라, 동남아시아 차량 공유업체 그랩과 인도 택배업체 조마토 등의 투자 손실이었네요. 우버의 실적이 개선된 것은 팬데믹 완화 덕분이다. 여행과 출퇴근 등이 늘자 주요 사업인 차량 공유 서비스 수요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분기 차량 공유 서비스 매출은 35억 5,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0%나 급증을 했네요.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는 음식 배달 서비스인 우버 이츠 이 서비스 역시 리오프닝에도 여전히 인기다라고 합니다. 우버 이츠는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거죠. 우버와 함께 대표적인 공유업체로 꼽히는 에어비앤비도 이날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58% 늘어났고요. 순이익은 지난해 2분기에 6,300만 달러 적자에서 3억 7,9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네요. 매출 순이익 모두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분기가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을 알리는 변곡점이라면서 오는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수익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기사를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 소카 모빌리티 흑자 기업 되겠다. 주차 티켓 숙박 예약 슈퍼앱 출시라고 돼 있는데 소카도 하나의 뭐 공유업체인 거잖아요. 소카 사업 현황 볼까요? 소카존 수가 전국에 4,500여 개가 있고요. 운영 차량 대수는 19,000대. 우버는 이제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용을 하는 거라면 소카는 이 소카가 가지고 있는 19,000대 차량을 여러 사람이 빌려서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공유 업체인 거죠. 누적 회원 수가 800만 명. 와, 800만 명이나 되네요. 차량 공유 시장 점유율은 79%. 작년 매출이 2,886억이라고 합니다. 세계 모빌리티 기업 중 유일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시장에서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인정받겠다. 국내 1위 차량 공유 업체 소카의 박재욱 대표는 3일 차량, 전기자전거, 열차 등 모든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해서 고객이 끊김없이 이동할 수 있는 스트리밍 모빌리티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IPO를 앞두고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IPO를 하나 보네요. 네, 저 뒤에 나옵니다. 소카는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니콘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 사전평가를 생략하는 유니콘 특례 상장 1호 기업이라고 합니다. 4일에서 5일이면 오늘 내일이네요. 기관 수요 예측을 하고 10일에서 11일 일반 청량을 한다. 이 기관 수요 예측이 뭐냐면요. 이렇게 새로운 기업이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서 이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사가 이 회사는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라고 여기 공모 희망가 범위를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소카 같은 경우에 희망 범위가 주당 34,000원에서 45,000원이고 예상 시가총액이 34,000원 기준으로는 1조 2천억. 그리고 45,000원 기준으로는 1조 5,900억, 한 1조 6천억. 요 정도의 가치로 평가가 됩니다라고 증권사가 뭐 수익가치, 자산가치, 성장가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제시를 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약간 상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증권사는 공모가가 결정이 돼서 돈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주관사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10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100억에 2.5%, 많게는 한 5%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온 공모 자금에 곱하기 몇 퍼센트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가는데, 그러면 공모가가 높을수록 좋잖아요. 정권사는 공모가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 기관 수요 예측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이제 그 운용사들 있잖아요. 운용사도 그 공모주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운용사, 국민연금도 신청합니다. 그런 수많은 그 참여 기관 투자가들한테 이 회사의 적정 공모가는 얼마인 것 같습니까? 라고 수요 예측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다가 수요 예측 가격을 적어내면, 야, 이 회사는 나중에 10만 원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4만 5천 원 밴드 범위에서 최고 상한가를 적어내죠. 4만 5천 원. 야,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 돼. 반면에 이제, 아니야, 저 회사 왜 이렇게 공모 가격을 높게 책정했지? 저거는 올라오면 3만 원, 2만 5천 원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공모가 밴드 하단 3만 4천 원 또는 이 밴드 하단 상단을 넘어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만 4천 원인데 3만 원 이렇게 제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가 결정이 되고요. 그 결정된 공모가를 가지고 일반인들 청약을 받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공모주가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는지 그 부분은 한 번은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공모를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이 약 2천억이라고 합니다. 2천억의 자금 중에 60%는 M&A에 쓸 계획이라고 하네요. 박 대표는 모빌리티 생태계에 있는 기업을 물색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지분 투자를 통해 슈퍼 앱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신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경제에서 불량칩 대란 아이오닉 5 출고가 더 지연되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차 얘기로 이어지는데요. 독일 인피니언 대규모 불량 사태, 2달치 파워 모듈 칩을 전량 폐기하고 당장 이달부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서 현재 기준 출고하는데 1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현대차에서는 타 부품사서 대체품 마련을 준비 중이고요. 항공편으로 반도체 긴급 공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업체 점유율 저번에 신문 봅시다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요 지금 사진 나오죠. 여기 보면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업체 점유율은 우리가 항상 보면 어떤 시장의 1등이 누군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1등은 독일 인피니언 12.7%, 그리고 네덜란드 NXP 얼마 전에 그 이재용 부회장님이 방문을 하셨던 회사죠. 11.8%. 그리고 이 두 업체가 12%로 거의 비슷하네요. 그리고 일본의 르네사스가 8.4, 그리고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8.1, 스위스의 ST 마이크로라는 회사가 있네요. 7.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합쳐보면 24, 그리고 16이니까 40, 거의 50%네요. 예. 그리고 밑에 이제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이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PE 모듈 공급 프로세스 그림이 나오는데, 아마 반도체 소자 이 제품을 인피니언에서 제조를 하고 파워 모듈로 만들어서, 모듈은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을 이렇게 합쳐서 모듈화 시킨다라고 하잖아요. 이 모듈을 만들면 이 모듈을 현대모비스에 넘기면 현대모비스에서 PE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PE 모듈로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가나 봅니다. 아마 요 기사에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여기 나오네요. 인피니언이 반도체 칩
IGBT라는 이름이네요. 이 반도체 칩과 이 칩을 넣은 파워 모듈을 현대모비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이 모듈로 PE, 파워 일렉트릭의 약자네요. 파워 일렉트릭 시스템을 조립을 하고 PE 모듈로 만들어서 현대차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대차에서는 이제 아이오닉 5에 이 모듈을 장착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이 반도체 칩은 전력 반도체 소자 중에 하나로 전기차 핵심 부품인데, 이 칩을 넣은 파워 모듈은 배터리에 저장된 직류 전원, DC 직류 전원을 교류 전원으로 변환을 해서 구동 모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데 한 3개월 걸리고요. 꽤 오래 걸리네요. 모듈로 만드는데 한 달이 걸린다. 웨이퍼 투입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셈이다. 인피니언이 생산하는 파워 모듈 칩에 불량이 발생한 것은 지난 4월 초라고 합니다. 4개월 뒤인 8월 중순부터 현대차에 납품할 물량이었는데, 그럼 4월 초에 발생이 됐으니까 8월 중순이 뭐 이번 달인데, 당장 이달부터 공급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불량 제품이 생산된 기간이 2개월 정도인 걸 감안하면 10월 중순까지 공급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쭉 보니까요, 세계 5위 차량용 반도체 회사인 스위스 ST 마이크로를 통해 대체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반도체 공급난을 해결할 방안은 결국 내재화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대모비스가 최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상당수 차량용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고 합니다. 모비스가 전력 반도체에 중점을 두고 내재화를 위한 개발을 진행 중이며 시스템 반도체도 개발 영역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미국 판매가 10% 넘게 감소를 했는데요. 지난달에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생산 차질이 이어지면서 현대기아차의 미국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했다. 재고 부족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 자체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10.6, 기아차는 10.9% 줄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즘 자동차 실적 발표도 좋고 현대기아차가 서프라이즈 실적 냈었잖아요. 근데 10%는 이제 줄었으니까요. 그런데 도요타 마이너스 21.2%, 혼다 마이너스 47.4% 등 실적이 공개된 경쟁업체의 평균 판매량이 작년보다 24.8%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점 평가다. 미국 전체 실적은 줄었지만 신환경차는 또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기아는 작년 7월보다 33.2% 증가한 15,109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했는데, 이 가운데 전기차는 4,966대로 139.8% 급증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카도 1114대 판매되면서 9.7%의 증가율을 기록했고요. 기아는 10월부터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 판매할 예정이어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일경제에서 이제 깜짝 실적 카겜, 골프 치면 돈 버는 서비스 주제. 카겜이 뭐죠? 카카오 게임즈 2분기 실적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이제 그 고속버스 터미널 하면 고터, 너 고터 가서 더 갈아탈 거냐? 이러면 고속버스 터미널이구나. 벌써 이렇게 이니셜만 따가지고 얘기하는 게 벌써 몇 년 됐죠? 카카오 게임즈는 카겜이구나. 카게 아닌가요? 게임즈를 줄여서 카겜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분기별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매출액과 이 갈색이 영업이익인데, 2021년도에 3분기에 4,662억으로 매출이 확 늘었었네요. 그죠? 작년 2분기에 1295 가다가 거의 3배, 4배 가까이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81억 가다가 427억으로 늘었고,
그 이후에 매출은 2,800억, 2,600억대로 줄었는데 이익은 455억, 421억이고 올 2분기가 매출이 3388인데 영업이익이 810억 나왔네요. 아마 작년 3분기에는 아마 그 유명한 뭐 오딘인가 하는 게임 아마 그런 게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익이 400억대 계속 나오다가 오히려 2분기에 800억대로 늘어났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 업계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올 2분기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이익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창사 이래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라면서 들뜬 분위기다. 저도 카겜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카겜은 3일 실적 발표에서 웹 3.0 쪽에서 구체적으로 노리고 있는 사업 기회들을 밝히며 공격적인 경영 방향을 예고했다. 조계현 카겜 대표는 이날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스크린 골프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한 X2E, Exercise to Earn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프를 치면 돈, 가상자산을 버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다는 얘기다. 카카오는 이미 자회사인 카카오 VX가 프렌즈 스크린이라는 이름의 스크린 골프 매장 사업을 펼치면서 업계 1위인 골프존 아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인데 스크린 골프 매장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대체불가 토큰, NFT 형태 가상자산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위가 그 스크린 골프는 거의 뭐 골프존이잖아요. 골프존인데 이 카카오 자회사가 이 골프존 스크린 골프에 또 진입을 했네요. 그리고 여기 Exercise to Earn 이게 작년 하반기에 그 게임주들이 급등을 할 때 P2E, Play to Earn이라고 했잖아요. 예,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플레이한다. 플레이 투 온 개념으로 이제 P2E 뭐 한창 얘기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exercise to earn X2E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네요. 이렇게 이제 exercise 골프니까 운동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의 이제 서비스를 출시한 것 같습니다. 조 대표는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 NFT 카드를 보유하고 응원하는 팬덤 서비스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대만에서 인기인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MMORPG 오딘 나오네요. 오딘 바랄라 라이징을 개발한 자회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빠르게 진행된다면 연내 기업 공개가 가능하다. 오딘을 개발한 이 라이온 스튜디오를 또 IPO를 할 모양이네요. 요거 IPO 할 때는 좀 약간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달리기 캐릭터 육성 게임이 우마무스메 리니지와 유사한 오딘이 쌍끌이 성장을 기록하면서 2분기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소녀들의 달리기라는 특이한 개념을 갖고 있는 우마무스메 저번에 이제 신문기사에서 우리가 한번 다뤘었죠. 꾸준하게 시간과 돈을 투입해야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장기적인 충성 고객과 안정적인 실적을 확보하기 쉽다는 것이 카카오 게임즈 설명입니다. 그 다음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신문이고요. 미국 분기 가계빚 16조 달러 최대다고 합니다. 미국도 가계빚, 미국은 뭐 정부 빚도 어마어마한데요. 미국의 가계빚은 도대체 얼마인가 좀 한번 볼게요. 늘어나는 미국 가계부채라고 하면서 2004년 1분기에 8조 2,900억 달러였는데 지금 16조 1,600억 달러이네요. 그러면 거의 한 18년 동안에 가계빚이 2배로 늘었습니다. 네.
16조 1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경 1140조에 달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율이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가운데 모기지 부채가 전분기 대비 2070억 달러나 급증한 데다가 신용카드 및 자동차 대출 부채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가계 부채에서 쭉 보니까요. 전분기 대비 1.9% 증가한 미국의 모기지 부채 규모는 전분기 대비 1.9% 증가한 11조 4천억 달러에 달했다. 16조 달러에서 11조 달러가 가계 부채에서 모기지네요, 모기지. 미국에서 집 살 때 이제 장기 모기지를 통해서 사잖아요. 주택담보대출 모기지가 그러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42, 딱 70%. 우리나라는 비슷하다, 그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뭐 1800조에서 주택 관련된 부채가 한 70%라고 저희 기억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채가 뭐가 있나요? 자동차 할부 대출, 오토론이 전분기 대비해서 330억 달러 늘었고요. 오토론은 융자 건수보다는 건당 융자액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요즘 뭐 테슬라도 가격 올렸고, 뭐 현대 기아차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제네시스 브랜드라든지 또 전기차 영향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판매가 늘면서 오토론이 늘은 게 아니라, 건수는 비슷한데 융자 금액 자체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부채 잔액도 전분기 대비 460억 달러 불어나면서 1년 전 대비 1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1999년 이래 23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났고요. 신용카드 부채는 이자율이 높다는 점에서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기준금리가 잇따라 오르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 부채 잔액이 늘어났다는 건 위험신호다고 합니다. 그렇죠. 신용카드는 사실 이제 소비잖아요, 소비. 내가 빚내서 이제 소비를 한 거라, 빚내서 내가 뭔가 투자를 한 거랑 다른 개념입니다. 똑같은 부채로 잡히지만 내가 빚내서 투자를 한 거라. 미국은 이제 이 모기지 같은 경우가 이제 30년 거의 만기로 돌아가다 보니까 30년 만기로 집을 샀을 때 30년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서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이 가계 부채에서 주택담보 요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예전에 카드채 사태가 있었잖아요. 2000년 초에. 결국은 빚내서 써버리면 그걸 나중에 갚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신용카드 부채도 2016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제외하며 모든 종류의 채무가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있으나 늘어난 차입금의 대부분이 물가 상승에 기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강달러의 해외 직구가 줄어 엔저 일본 직구는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국 직구가 작년보다 1,000억 줄었고요. 배송료 따지면 국내 쇼핑몰이 싸기 때문이다. 일본 직구 금액은 2분기에 31% 오히려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환율이 주는 이 소비 패턴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네요. 줄어드는 이 표를 보시면 줄어드는 온라인 해외 직구라고 돼 있으면서 작년 4분기에 1조 5천억 우리나라 돈은 1조 5천억이었네요. 그리고 올 1분기에는 1조 3,700억, 그리고 2분기에는 1조 3천억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해외 직구가 그대로 줄지만 않았으면 어떻게 보면 다 달러 결제일 거니까 달러가 1,300원 가면서 해외 직구가 더 늘어났어야 되는데 줄었다, 그죠? 준 부분이 결국은 보면 많이 이제
줄인 거죠. 줄인 이유가 요 옆에 나옵니다. 직장인 정모 씨는 최근 캐나다 브랜드 레깅스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려다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기로 마음을 바꿨다. 해당 레깅스는 60달러로 달러 대비 원화값이 1,100원이었던 작년에는 68,000원 수준이었는데 1,300원대로 올라선 지금은 78,000원 수준으로 부담이 커져서 결국 같은 제품을 국내 쇼핑몰에서 85,000원에 샀다고 합니다. 직구 가격에다가 배송 대행료를 더하면 국내 쇼핑몰에서 할인 쿠폰을 적용해서 사는 게 더 저렴하고 배송이 빨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직구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국내에서 사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 2분기 해외 직구 국가별 증감이라고 나오는데 일본이 11.7% 1,038억 늘었네요. 네. 아무래도 엔화가 갑자기 확 빠지니까 일본에서 사는 게 싸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본이 11.7% 늘고 아세안 7.4% 늘었고요. 중국 직구도 7.2% 늘었는데 반면에 미국이 마이너스 7.6, 5,100억이나 줄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니까 비율로 따지면 작아 보이는데 금액 자체가 워낙 미국에서 이렇게 직구하는 게 크네요. 마이너스 7.6 줄었고 그리고 대양주 마이너스 13.7인데 유럽연합 마이너스 17.1%로 2,699억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환율은 우리의 해외 직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웜의 신박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